안녕하십니까. 촉근이론과 화엄사상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정론적인 세계관과 비결정론의 세계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조차 이 문제를 구성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실험으로 확인하는데도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그것도 일분밖 해결되지 않는 과학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어려운 문제가 이 화암의 눈으로 보면 간단히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만 높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현기증, 그 두려움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난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법장은 이 문제를 간단한 이 금사자상의 논리로 해결했던 겁니다.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법장의 금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장은 금사자상의 첨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자를 사자로 볼 때 사자는 보이지만 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식구를 읽을 때는 시에 몰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을 바라다 보면 산은 보이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산에 들어가면 나무는 보이지만 산 전체를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사자로 볼 때라 할 때는 이 사자 여러분에 몰입하면서 들어가야지 사자가 보이고 금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컵을 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 색깔도 우연히 금색에 가깝죠. 그래서 이걸 금사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자를 사자로 볼 때는 사자는 보이지만 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가 드러나고 금이 감춰진 거죠. 그런데 금을 금으로 볼 때는 금은 보이지만 이 사자 전체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이 드러나고 사자가 감춰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장의 세 번째 논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춰진 것, 그것은 은밀하지만,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 드러나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 감춰진 것, 그것은 은밀하지만 드러난 것, 그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은밀함이 감춰졌지만 존재하는 거,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감춰짐과 드러남의 은밀함이라고 말한다 하고 법장을 시작했어요. 이 법장의 간단한 논리가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친 7회 8회 두 번에 걸쳐서 해결하지 했던 그 난해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빛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었죠. 빛이 파동인가 입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과학의 눈이 아닌 화암의 눈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세요. 간단하겠죠? 파동을 사자로 보고 입자를 금으로 보면 파동이 드러나면 입자는 감춰지고 입자가 드러나면 파동은 감춰진다. 그래서 빛은 뭐냐? 파동, 입자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보호의 여기서 상보성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자역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었죠. 하이젠베르크. 이 불확정성의 원리도 아주 간단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항상 어떤 두 개의 대칭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달려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무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정지하면 나무가 정확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위치하고 이 운동, 이렇게 이 두 요소가 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짝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하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화암의 눈으로 이걸 간단히 또 한번 해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사자상의 논리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진관의 달의 원리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매월 15일의 절반 7, 8일경이면 이렇게 반달이 되죠. 달의 발은 빛나지만 달의 발은 어둡다. 밝은 부분이 긍정된다 해서 어두운 부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어떤 것이 현현됐을 때 현현되지 않는 것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춰짐과 현현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게 진관의 논리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자, 밝은 부분을 보려면 이불을 막 확대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 없어져 버리잖아요. 관찰이 안 되죠?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어두운 부분을 보려고 막 확대하면 밝은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동시에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화엄의 위력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골치 아팠던 그 논리가 이 반달의 원리로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화엄은 확률적인 세계관, 비결정의 세계관에 손을 들어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확률론적인 세계관에 반대가 되는 결정론적인 세계관, 내 논리가 맞게끔 이걸 한번 재구성을 해보세요. 바로 이게 최고의 논술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맡으면서 요새 대학 시험에 논술 강좌가 유명한데 이 논술을 배우려면 바로 화엄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 논술의 극치는 어딘가? 용수의 중용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간단한 논리로부터 이 반대 논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논술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이런 걸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밝은 거, 어두운 거, 이것, 저것 이렇게 간단히 한번 표시해 봅시다.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 드러나고 이러죠. 이런 것도 그냥 드러나면 이렇게 위로, 반대가 되면 아래로 이렇게 기호로 아주 심플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반대 논리를 만들어 가봅시다. 지금부터. 자,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드러나면 저것은 감춰집니다. 그죠? 반대로 이것이 감춰지면 저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금 나왔던 이 원리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걸 뒤집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이 드러날 때 저것이 감춰진다 이렇게 한번 기호로 표시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배웠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입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그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을 밟으면 땅이 나를 밀고 앞으로 튀어 나가죠. 바로 이 작용-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때 바로 이것도 이 작용이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이것도 드러나는 게 일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관은 절대적이란 말을 썼어요. 절대적 드러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절대적 드러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얘가 드러날 때 얘도 반작용하고 받고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역도 성립하겠죠. 뒤집어서. 자, 얘가 감춰질 때 역으로 얘도 감춰지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절대적으로 감춰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 드러남도 감춰짐도 없다는 최종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진관은 화엄연담에서
바로 달의 논리를 펴고 그 아래에다가 바로 이것과 저것으로 반대 논리를 이렇게 폈어요. 그러고 보니까 확률론적인 세계관이 틀렸고 결정론 세계가 맞다는 논리가 드러나게 되죠. 이걸 보고 여러분이 상보성이다, 중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화엄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화엄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니 전부가 틀릴 수도 있고 전부도 맞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총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총체성, 토탈리티, 이게 바로 화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논리를 펴도 아무런 모순이 없었죠. 그래서 이 속에 무예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경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화엄의 놀라운 점이다. 옛날 어느 한 주지가 있었습니다. 두 승려가 싸우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승려가 와서 주지한테 스님 이래저래서 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잠시 후에 그 두 번째 스님이 왔어요. 스님 이래저래 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 자네 말도 맞네. 그럼 한참 있다가 옆에 있다 보는 시자가 아니 주니 스님 어떻게 두 사람이 다 맞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래 자네 말도 맞아. 바로 이게 화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지는 바로 화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화엄의 토탈리티 무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닐스 보의 상보성 정도가 아니고 공자의 중용 정도가 아니고 노자의 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중도라는 거죠. 중도는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죠? 무예이면서 총체성, 이게 바로 화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법장은 이 총체성을 간단한 시 한 편에 압축합니다. 금사잔상에 나온 이야기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금사자상의 첫머리입니다. 사자와 금이 나오면서 은밀하게 서로 드러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이 자료는 자, 이렇게 이와 사 또는 하나와 여럿이 걸림없이 좋아하면서 포섭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료.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와 여럿이 존재하고 이와 사가 존재하지만 결국 마음 하나로 돌아가고 말았죠. 유심히 회전하는 원리로 법장을 모든 걸 압축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하나와 있고 여럿이 있었죠. 이가 있었고 사가 있었죠. 또는 우리가 이걸 주관이 있었고 객관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장은 이 모든 것을 마음 하나로 합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하나와 여럿, 이와 사, 주관과 객관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림도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의 세계를 보면 사가 감춰지고 사의 세계를 보면 이가 감춰지지만 원리를 보면 사물이 감춰지고 사물을 보면 그 내재적 원리가 감춰지지만 결국 감춰짐도 드러남도 아니라는 게 바로 법장의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객관의 세계를 강조했던 철학자가 누구였던가요? 전번에 배웠던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의 논리는 간단했었죠. 어떤 논리였던가요? 자, 밖에 공간에 사물이 있다. 이 사물을 우리가 관측하는데 관측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의 입력장치입니다. 컴퓨터의 입력장치가 바로 칸트의 감성이라면 이 컴퓨터는 내재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앙정보 처리장치에서 이걸 처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재된 프로그램을 칸트는 뭐라고 그랬죠? 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중앙정보 처리장치, 여기서 이걸 처리해서 단말기에 이 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상에 나타난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는 없죠. 실제 아이스크림만 이거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칸트가 주장한 바로 이성의 한계입니다.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가 있는데 이 주관의 세계가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객관까지 확장하려고 하면 여기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놀랍게도 부처님이 능언했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자,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하늘의 달을 봐라. 어떤 사람이 달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인해서 달을 보니까 만약에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착각의 색을 달이라고 한다면 달도 손가락도 모두 다 잃을 거라고 부처님은 말했죠. 달도 손가락 모두 다 잃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성이라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걸 밖에 있는 객관의 세계까지 확장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성의 모순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칸트는 이걸 이성의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도 손가락도 모두가 잃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번 칸트를 강조하지만 바로 용서의 화신이다. 부처님이 능언경의 헛말을 현대판으로 그대로 옮겼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님의 능언경에 나온 이야기와 이 칸트의 이야기를 의상대사의 법성계의 한 구절로 압축해 보세요. 자, 법성계를 잘 생각해 보고 어떤 구절이 딱 여기에 들어맞을까요? 생각나셨습니까? 증지, 소지, 비여경입니다. 증지, 소지, 비여경. 소지. 우리가 사물을 보고 지리를 깨닫는다고 그러죠. 경물치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지라는 건 주관적 깨달음이 될 텐데 주관도 객관도 아닌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 뿐 어떤 경계도 아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법성계를 해석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객관의 세계가 있었고 주관의 세계가 있었는데 객관과 주관을 혼돈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깨달았을 때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 깨닫기 전에 이것과 같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종이일 뿐인데. 그죠? 이게 바로 법성계의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 이와 사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고 니르바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지금부터 수많은 선사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칸트는 이것을 주관의 세계 입장에서 봤다면 과학은 뭘까요? 이걸 객관의 세계에서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칸트의 논리를 과학의 논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은 아래에서 계단을 차근차근 쌓아서 위로 올라간다면 아까 법장이나 칸트는 위에서 내려봤는데 법장이 둘 합친 마음으로 합쳤다면 칸트는 주관적 이성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하지 못했던 이 과학의 눈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칸트와 결합하고 결국 법장과 결합해서 이 화음의 총체성 우리가 깨닫는데 이 강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총체성 입장에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가 이 논리를 찬과 반의 논리를 성립했지만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각계 격파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진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입자가속계에 나온 거품 사진의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보다시피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라면 플러스 전기가 될 거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 스핀이라는 기하학적인 회전이라면 스핀을 업 이렇게 말하면 이쪽은 반대 다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나 어떤 광자나 이렇게 생겨날 때 이렇게 동시에 생겨난 쌍은 그 거울에 비친 상처럼 볼로 가면 오목이 되는 짝이 있어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길 때 이렇게 생겨났다가 합쳐지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쌍생성 그리고 없어질 때는 쌍소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쌍생성을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의 세계지만 이게 갈라져 나온 쌍둥이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묘한 관계가 있죠.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죠. 자,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전번 시간에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무려 7회 8회 2회에 걸쳤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보의 반론을 펼려고 친구였던 포돌스키와 로젠까지 합쳐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서희가 결합된 반대 논리를 폈지만 솔직하게 후에 고백을 했어요. 반대 논리조차 못 만들었다 나는. 우리 서희가 머리를 짜가지고 보호를 깨려고 했는데 나중에 고백했다. 반대 논리조차 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아까 우리는 화엄에서 간단히 법장인을 뒤집어서 반대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대천재 세 사람이 프린스턴의 고등과학연구원에서 몇 년을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조차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게 솔직한 아인슈타인의 고민이다. 그래서 1935년에 EPR 논쟁이 나왔을 때 보호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이 아주 예리하지 방어하는 사람도 방어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시지부지 질문하니까 보호도 반대 논리를 그냥 시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1935년도에. 그리고 이게 이해되는 데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려서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쌍생성의 원리로부터 꺼져갔던 EPR 논쟁을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한쪽은 이리 가고 한쪽은 이리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봄의 논리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놈이 이리 가고 이리 가는데 얘는 대칭이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위라면 얘가 아래가 될 거고 얘가 오른쪽이라면 왼쪽이고 플러스라면 이게 마이너스 이런 대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요놈을 여기서 측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짱은 측정하지 않아도 무조건 뭐겠습니까? 무조건 반대로 아래로 가는 것도 된다 이 말이죠.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생길 때 그렇게 반대로 생겨났으니까. 자기 거울의 짝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참 미묘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놈이 위로 된 걸 내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순간 이 아래로 바꿔버렸다면 저 멀리 떨어진 이것도 이렇게 순간 위쪽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까요? 이게 참으로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반세기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데이비드 봄은 이걸 바꾸거나 말거나 이건 이미 결정돼 있다. 우리가 측정을 안 했을 뿐 잘라 나올 때 이건데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은하 정도 수준을 떨어졌다 해봅시다. 이게 내가 바꿨다 해서 이 영향이 여기에 미칠 것인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숨겨진 측정은 안 했지만 이제 변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숨겨진 변수는 나의 측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봄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양자론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딱 바꾸면 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순간 얘도 바뀐다는 거죠. 얽혀 있다는 거죠. 이걸 얽혀 있다. 바로 이걸 영어로 좀 어렵지만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얘가 생겨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얘를 딱 바꾸면 저 멀리 떨어졌는데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설명합니다. 내가 이걸 딱 바꾸기 전에는 딱 바꿨을 때 얘가 바뀌어버린다면 내가 측정의 전에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만약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이걸 측정하면 이것은 그대로 자기 요소를 가집니다. 설령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요소를 그대로 갖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세계도 처음에 주어진 조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해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바뀐다면, 요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딱 바뀌어버리면 요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데이비드 봄이 이야기를 했고 1984년 프랑스의 광학연구소에 있는 아스페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스페는 뭘로 실험했는가? 광자로 실험했다는, 비달갱이로 실험을 했고, 봄의 이론은 뭘로 했는가? 전자로 구성했는데 전자보다는 광자, 빛이 더 실험하기 쉬웠기 때문에 아스페는 빛으로 실험했고 결과는 얽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관이 맞다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은 1930년대 패하고 보험에 의해서 살아날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아스페스로 두 번째 깨지면서 처참하게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 듯 하고 현재 물리학자들은 여기다가 절대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암의 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세계 지금 현재 어떤 촉군 이론 학자들이 반대 논리를 펴지 못하는 논리를 우리는 지금 찾는 겁니다. 화암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세계 어디서 볼 수 있는 이 반대 논리가 이 화면 눈으로 유출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똑똑히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보고 있고 영희는 그 달을 제주도에서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하늘에 달을 봤더니 보름달이었어요. 영희도 구름 같은 게 없다면 보름달이겠죠. 근데 구름이 딱 가려서 하늘의 달을 못 봤습니다.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못 볼까요? 제주도 기상현상에 따라 결정인데요. 거기 맑은다면 그냥 볼 거예요. 거기 그죠? 거기 흐리나면 제주도 못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달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관측했냐고 전혀 관계없이 제주도에 있는 영희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딱 하고 바뀌면 저기서 반대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빛처럼 이렇게 아주 미묘한 에너지에 가까운 세계에서는 이 얽힘이라는 이 논리가 마저 들어가지만 거대한 물체에서는 이 논리가 잘 마저 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 양자론 학자들도 분명히 이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논리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큰 물체죠. 그래서 큰 물체가 이렇게 얽히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세한 물체는 얽히니까. 그래서 이 큰 물체와 이 작은 물체를 구분할 필요 있다는 점은 양자론이든 결정의 세계관이든 서로 현재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전번에 화암의 눈으로 간단히 결론 냈는데 중간 다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계단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 논리를 각계 격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얽힘과 얽히지 않음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수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역사적으로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저 같은 보통 사람도 그걸 이해하는데 거의 한 1년이나 세월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방정식의 딱 하나의 차이인데 그게 뭐였을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평면이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이런 거 이제 곱한다, 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복잡한 말을 쓰지 않고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직각이 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직선하고 이 직선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빛을 비추면 여기서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어떨까? 여기 그림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이 평면의 요소를 이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딱 직각이 됐을 때는 이 평면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이걸 가지지 않다 이 말이죠. 얽혀있는 경우는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렇게 진화해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미묘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 전번에 마법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마법의 삼각형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바랍니다. 두 개가 얽혀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얽혀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세 개의 실험을 했었고 이 세 개의 실험은 놀랍게도 이렇게 얽혀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그 고리가 얽혀있는 고리입니다. 보르메오 고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삼각형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제자리로 돌아와요. 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를 타고 올라갔고 다음 고리는 또 타고 올라갔는데 그 고리는 또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순환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에너지가 어디로 빠져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의 천재화가 애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자, 애셔 그림을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애셔 그림을 보면은 제일 윗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를 보면 사람들이 두 줄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한 사람이 갔을 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는데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그 반대 사람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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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갔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왜 올라갔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을까요? 왜 내려갔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왔을까요? 이 비밀, 이 마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얽힘과 얽히지 않음의 차이는 이 논리로 보자면 얽히지 않는 논리는 바로 이 세계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이 바로 이 세계에 있다면 여기서 딱 벗어난 이것은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0%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관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여기에 갇혀 있다면 이것은 이 논리로 정확히 컴퓨터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100%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미묘합니다. 결론은 어디냐? 그 문제를 봐라 이 말이죠.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부처님은 설했을까? 이런 미묘한 상황을 놀랍게도 설했습니다. 부처님 이런 미묘한 상황을 설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찾아보다 보니. 바로 안경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경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잘 봐야 질문을 봐야 됩니다. 결론보다. 이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아수라 왕이 있죠. 아수라 왕이 이제 그 아수라의 바다에 들어가면 그 큰 바다가 아수라 왕의 배꼽밖에 차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찮은 이런 왕이지만
우주가 탄생된 이래로 몇 방울의 물방울, 빗방울이 떨어져서 이 바다를 이루었는지 그 아수라왕은 낱낱이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방울이 튀겨나가고 반쪽에 더 그것까지 일일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방울은 아무리 시간이 걸렸어도 물방울이죠. 변화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100%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혜만 있다면은. 라플라스 괴물이 있다면, 모든 정보를 초리에 전지전능한 그런 괴물이 있다면, 하찮은 라플라스 괴물까지도 갈 필요도 없네요. 아수라왕 정도도 100%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현재 빗방울은 태평양은 몇 개의 물방울로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큰 것도 작은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구성이 안 되죠. 그런 것은 문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빗방울 크기는 없어요. 아수라기 말도 큰 거든 작거든 그 컸든 작았든 그 무례로 그걸 사진으로 딱 찍겠다면 빗방울이 보이니까 그 빗방울 계산 분명히 카운팅 세는 게 가능했지만 방금처럼 질문을 던지면 그게 큰 게 빗방울이 될지 작은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미묘한 상황을 부처님 어떻게 대답했을까? 부처님은 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금강경에 보인 것처럼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으로 대답할지도 있지만 전혀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무건을 지켜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만약 내가 있다고 전제하면 그 사람이 자만해지고 상주론에 빠져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말하면 그 대학자가 부처님도 달변을 통해 수없는 궤변을 통해서 이 반론을 펼치겠죠. 자, 그 사람 말이 맞다면 바로 나라는 건 불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건 또 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부처님은 대답을 내펴고 대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숙명통 미래의 너희들 모두가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모습 부처가 될 건가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죽은 자식을 살려줘라고 연했던 그 연행했던 태도죠. 예수라면 그 아이를 살려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부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 생명이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심어주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래는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도 하나 논쟁일지 모릅니다. 부처의 세계에서는 그게 전부 다 발전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법화경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멸 전에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그 법화경의 요지가 뭔가요? 그 중에 안내가 용왕의 딸 8살 딸아이가 순간적으로 부처가 되는 모습을 법화경의 초기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많은 세월이지만 이 용녀처럼 순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만 이처럼 순간 지나갈 수 있는 신통력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시장터에서 나무가 순간 자라서 씨앗이 순간 자라서 나무가 그런 신통력은 시장 대중들한테 보여줬던 부처의 신통력이라면 부처님이 이 용녀에게 보였다는 것은 바로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던 그런 신통력입니다. 부처님은 6년 고행이 무려 20소급이 지났다고 합니다. 숨을 차오면서 초식 속으로 20소급이라는 이 소급을 한순간 압축시켰어요. 그러나 보리수 아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종적으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세계는 바로 뭔가요? 그 세계는 무량한 시가지니만 발음 용녀처럼 하나의 점으로 압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또 한 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처가 이미 수억 급 전에 부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보리사리에서 부처를 이루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한리도 역시이다. 나는 이미 수억 년 전에 부처를 이뤘다.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이 압축돼 들어가면 하나로 압축되고 말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바로 이 염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주를 풀어서 보면 이게 수없이 길어지지만 이 염주를 합히면 염주 몇 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주를 압축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 돌아갑니다. 그 부처의 시간에서는 미래와 과거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는 바로 보리수 아래 깨달은 게 아니라 무량겁이절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암경을 설하시고 법화계에서 그 원리를 설하시고 최종적으로 화엄을 설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학과 철학의 이제 마지막 10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의 시간이 진행되도록